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격 김앤장 아니죠? 신장격 김과장 김진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네, 사이좋게. 예, 이번에 문화미식회 잠시 후에 끝나고 나서 가야금 뭐 두 분이 네. 세대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를 12현짜리도 있고 25현짜리도 있고 해서 예. 가야랑이라는 귀한 자리네요. 네네. 자꾸 앉아서 보고 가시든가. 저희 분량을 갈수록 줄여야 될 것 같아요. 4부가 너무 그 출연료에 비해서 좀 아쉬우니까. 앉아서 보고 가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KBS가 어제 보도했나요? 그제 보도했나요? 그제 보도했죠. 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윤석열 후보가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캠프 측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맡긴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5월 이후에는 손절을 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더는 4천만 원 손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4천만 원 손해봤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전주 의혹이 나왔었냐.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10억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넘겼었기 때문에 뭔가 종잣돈 역할을 시세 조정하는 데 있어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었는데 일단 뭐 계좌 일부들 공개하고 하면서 약간의 어떤 의혹은 사그라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BS 단독 보도 등을 보면 본인들이 손절을 하고 나왔다는 그 이후에 굉장히 김건희 씨의 다른 증권 계좌 등을 통해 가지고 대량 매집이 일어난 거예요. 네네. 이게 KBS에서 확인한 것만 2010년 10월부터 한 5개월까지 한 40차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소장에 기재된 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그 시기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일단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내놓았던 해명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전에는 신한증권 계좌를 일부 공개했었는데요. 이번 2010년 5월 20일 것까지 공개했어요. 네. 이번에 이제 KBS에서 보도한 것은 이제 대신증권, 뭐 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 거래가 40여 차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네. 이게 물론 이제 공소시효 문제나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정무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후보가 적극적으로 내온 해명 자체가 허위 사실 아니냐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후보가 그 이후에는 주가 조작 손해보고 후보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쵸. 4천만 원 네. 손해보고 전부 다 회수했다. 그렇습니다. 2010년 5월 달까지 다 회수했다. 이렇게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데에서 거래한 내용 증권 계좌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사실 1월 달에도 JTBC에서 김건희 씨가 당시 한 7천만 원 정도 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보도하면서 이게 한번 네.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 보도까지 나면서 이제 문제는 뭐 공교롭게도 상대방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이 있습니다만 생방송 중 혹은 토론회에서 자칫 대답을 하는 중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뭐 허위사실 유포까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계좌 공개건 같은 경우는 그 방송 토론회 경선 토론회 이후에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자료를 내놨던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만약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가게 될 경우 법원에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범죄는 뭐 공소시효 문제로 일부가 힘들더라도 이 해명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은 상당한 선거 후에도 뭐 어쨌든 지금도 윤 후보에게는 상당히 아픈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는 어쨌든 2010년 5월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KBS에서 보도를 하니까 며칠에 한 번씩 윤석열 캠프에서 며칠에 한 번씩 전화로 정리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근데 또 그 해명에 대해서 KBS가 반박 보도를 바로 했죠. 팩트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뭐 계좌를 뭐 주식을 뭐 정리하고 이랬었다는 건데 전액 거래를 했다는 설명이 일단 맞지 않는다. 취재를 해봤더니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 거래가 이루어졌더라. 그렇다면 뭐 전화로만 했다라는 건 김건희 씨가 실제로 전화로만 했다면 제3자가 관여해가지고 이런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 이런 계좌가 도용된 거냐 아니면 누군가한테 맡긴 거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 공소장 이미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일당들은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5명. 예, 여기서
거래된 그 주식량, 시세 조정을 위해서 동원된 주식량은 1,600만 주 646억 원 어치예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된 내역을 집계를 해봤더니 50억 원이 넘는 총 그 당시에 시세 조정 행위가 일어났던 그 주식의 7.7%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량의 주식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하면 통상의 증권사에서는 이 어떤 통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계좌 명의인에게. 이게 시세 조정하는 데 있어서 대량 매집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지금 당신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마 구체적인 해명을 더 내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공소장에 김건희 씨가 빠져 있다. 도이치모터스 1단과 네네네. 관련해서 김건희 이름 석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여러 기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을 못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김건희 씨는 단 한 차례도 검찰 조사를 조사에 받은 적이 응하지 없죠. 않았기 때문에 구멍이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가 조작에 그 이정필 그 권오수 등 5명과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인지했느냐 미필적으로나마 아 이게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그런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거나 인지해서 공범이거나 뭐 적어도 방조를 했다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인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물증이 나와버린 거 아닌가요? 김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정거래, 자전거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물증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다른 계좌끼리 이제 거래를 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와 짜고 이제 몇 시에 이제 거래를 하기로 했던 통정거래 이런 경우에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데 네. 되게 그 단순하게 보면 이제 어떤 특정한 현안이 있을 때 그 정당의 홈페이지에 가서 대변인실에서 뭐라고 쓰는지를 보면 됩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 기사가 나고 나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그 대변인들의 논평이 없더라고요. 네. 뭔가 답변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굉장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을 거고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네네. 뭐 KBS 앞에 가서 항의 방문이라도 했을 텐데 네. 지금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이나 뭐 해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진술로 본인이 부인을 하면 입증이 그 소위 5명도 다 뭐 김건희 씨는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김건희 씨도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통정거래, 자전거래 그다음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집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홈트레이딩은. 맞아요. 집에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뭐 부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물증이 나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거래 자체, 그러니까 KBS에서 보도된 것은 2011년 3월까지의 거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공소 기간이 좀 도과한 부분이고, 근데 김건희 씨가 기소가 여전히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전반적인 거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2009년에 시작을 해서 2012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까지는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근데 다만 지금 공개적으로도 소환 요청이 됐었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대선 후에 출석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엊그저께 김혜경 여사도 뭐 이렇게 그 뭐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대선 이후에 1, 2위 하는 후보의 배우자가 모두 검찰이나 경찰에 출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둘 다 그냥 대선 기간 중에라도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죠. 네, 근데 아마 검찰 쪽에서는 2월달 인사가 있을 때 나 제발 다른 부서로 가게 해줘라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을까, 적지 않지 않을까. 이 사건에서 나 좀 빼줘. 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어쨌든간에 검찰이 최초에 1월달에 소환을 했는데 대선 후에 오겠다라고 했다가 어제 보도에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네. 내지는 소환을 뭐 소환 요청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톤앤 무드가 또 약간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통정거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본인 계좌에서 계속 사실상 허위인 그러니까 거래 외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검찰이 확보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와 그 딸 김건희 씨가 계속 그 거래를 한 내역도 이런 모자 거래를 한 내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전형적인 통정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미 관계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메우지 않고 검찰이 그냥 대선 이후로 미루기만 한다. 이게 사실 검찰 수사에도 상당히
차질에 빚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더는 이 수사를 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검찰도 내린 것 같고 다만 검찰은 다소 조심스럽게 계좌가 이용됐다라고 해서 바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뭐 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물론 2심에서 현재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소되고 혼자만 기소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에서도 이제 김건희 씨 빼고 나머지는 다 기소되고 5명 다 그래서 구속 기소. 2대에 걸쳐서 여러 관계자들이 있는데 유독 이분들만 쭉 빠져서 기소되면 뭔가 자신의 조직 출신, 수장 출신의 가족들에게 뭔가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긴장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람은 그렇습니다만은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차라리 빨리 했으면 부담이 덜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랬겠죠.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다음에 이 사건도 정말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참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있었죠. 예,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건인데 네. 이게 말하자면 셋이 만나서 원세훈은 이현동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국고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줬다라고 해서 원세훈 씨는 처벌을 받았어. 맞아요. 근데 이현동 씨는 재판에서는 아니 셋이 만났는지도 의심스럽고 돈을 줬다는 것도 확정할 수 없어. 그래서 무죄. 네. 그 1억 2천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도대체.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하나일 텐데 그렇죠. 대법원에서 원세훈 재판에서는 돈 줬다. 이현동 재판에서는 돈 줬다고 확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사건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사건 개요를 잠깐 짚어드리자면 예.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뒷조사를 했느냐. 이른바 이제 DJ 비자금의 어떤 뒷조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단초는 풍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DJ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뭐 미국의 부동산을 샀다더라, 어쨌다더라. 그렇다면 실제로 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자라고 해서 국정원과 국세청을 동원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라는 걸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뭐 특활비 등등도 문제가 된 이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 장도 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1억 2천만 원에 사실은 대북 공작 자금으로 쓰여야 되는 돈 중 일부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대북 공작 자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퇴임 후에 뒤를 캐라.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거죠. 대북 자금 가지고. 대남 작업을 하셨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유죄 판결을 일관해서 받습니다. 이유는 돈을 갖다 줬다. 실제로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다른 국세청 차장을 배석한 자리에서 당시 국정원 대북 국장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사실관계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재판에서는 이런 모임 자체가 이런 회동 자체가 없었다라고 인정이 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는 3자 회동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돈이 건너갔기 때문에 유죄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대법원 과정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대법원이 한 사건에서는 실제 이런 사실이 있었다, 다른 사건에서는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법원 과정에서는 판결의 합일 확정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하급심에서는 다소 달리 결론을 내렸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검찰이 분리기소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분리기소를 하고 증거 현출에 있어서도 차이를 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김준우 변호사님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좀 반성이나 이것부터 짚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난달에 나온 판결입니다. 근데 그때 그 주에 막 정경심 뭐 유죄, 김학의 무죄, 뭐 승리 감형, 뭐 개성공단 폐쇄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현동 씨가 무죄 나왔구나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 노컷이었나요? 어쨌든 그 언론에서 이제 다시 좀 더 심도 있게 파가지고 이 부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국정원 개혁 뭐 하고 뭐 TF 적폐청산 하면서 검찰에서 나름 인지를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좀 한쪽에서는 무리한 수사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진짜 성실하게 한다 이랬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리기 기소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법원에서 잘못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자기네는 사실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여서 자기네는 뭐 특별히 법리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이 다르다고 하면 제출된 증거가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이 불리기소하면서 이쪽에는 적게 한 거 아니냐,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덜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세훈 쪽 재판에서는 충분히 그 1억 2천은 원세훈 쪽에서 전달을 했다라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이 됐고 이현동 재판에서는 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대법원 측의 해명을 보자면 네. 그렇게 읽혀요. 맞습니다. 그렇죠. 입증의 근데 정보가 법원에서도 달라. 아주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공보 판사가 나서서 보도 자료를 뿌리고 있거나 백브리핑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적인 의심이 법원이 잘못했거나 검찰이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이 부분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뒤늦게 좀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저희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못하는 건데 적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각각 뭐가 지금 문제였는지 아니면 검찰에서는 오히려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비판을 해야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검찰도 조용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에서는 입증된 만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 이현동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을 게을리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일정 정도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현동 전 청장이 본인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 같으니까 재단을 하나를 설립합니다. 이게 연민복지재단인데 연민복지재단의 본점 소재지 등기부 등본을 떼면 건진법사가 운영하는 일광조계종과 주소지가 동일해요. 그 일광사랑 똑같아요. 일광사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연민복지재단 실제로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왜 컨택을 해가지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이었습니다.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그렇다면 뭔가 연결고리를 위해서 그리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복지재단을 설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건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고 시나리오 구성에 투자를 못 받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면 너무 설정이 자기적이잖아라고 욕을 할 텐데. 근데 이게 벌어졌으니까 묘하죠. 이게 참 굉장히 왜냐하면 구속해서 기소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재단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일부 대기업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기업 회장님들이 네. 재단 만들고 네. 뭐 이렇게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갑자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확 늘어나고 막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이제 있는 건데 일반 개인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럴 때 재단을 설립한다? 근데 이 거기다- 재단이 국민들한테 사회 공헌을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목적으로 한 재단 형식상은 그렇지만 알고 보면 건진법사하고 일광조계종에 좋은 일하는 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국의 국세청장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조금 이단적 끼가 있는 분이랑 같이 재단을 만든다는 자체는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네. 치성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일은 벌어졌지만 도대체 왜 이랬는지 네. 팩트는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그 간다. 의심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법률가들이면 이 재단을 만들 돈 있으면 이 돈으로 김현장을 선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거보다 더 센 법률가가 어딘가에 계셨나 보지. 네, 법사님과 법률가의 차이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계시지 않았나, 서초동 어딘가에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일반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한쪽에서는 1억 2천 줬다. 한쪽에서는 1억 2천 만난 적도 없고 1억 2천을 이현동 씨가 받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연민재단까지 하는 건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 아니냐고 분명히 또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초 정도라도 법원과 검찰이 각각 좀 반공식적 입장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은 반공식적 입장 낸 거 아니에요? 검찰이 입증 제대로 안 했다라고 법원 쪽에서는 사실은 반공식적 입장을 내기는 했죠. 아, 네. 하여튼 뭐 좀 한번 이거는 그대로 요거 그칠 해프닝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사실은 같습니다. 법원이 그런 반공식적 입장을 냈기 때문에 검찰이 발끈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대목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검찰 너무 조용합니다. 왜 그런지. 또 입장을 내시겠죠, 뭐. 기대가 자꾸 안 돼요. 요새 검찰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신장개혁 김과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